예, 반갑습니다. 이 중교육생쯤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 대학생 토론의 어떤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말씀 안 드리고 곧바로 대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하향하여야 한답니다. 찬성팀의 기조 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권토중래팀 찬성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촉법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들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조항의 현실성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책임 능력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보편적 교육의 확대,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힘입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지력과 분별 능력 모두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66년째 변하지 않는데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 나이 기준, 시대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몇몇 흉악범죄 가해자들은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교화 가능성이 없는 극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본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반대팀의 기조 연설 해주십시오. 네, 반대팀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의 하향은 첫째, 형법의 최후 수단성에 반합니다. 형법 총론에는 형법은 사회 분쟁 상황에 모든 교육적 조치가 선행된 후 가능한 한 최후에 투입돼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수용률은 130%에 육박하며 소년 보호 관찰은 월 한두 번의 방문 면담 또는 전화 상담에 그치는 등 선행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둘째, UN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합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일반 논평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만 12세 이상인 국가도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직 복지적 교육적 조치가 선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유엔의 권고에 반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법을 우선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저희 측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중결승에서는 무엇보다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보다도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잘 내면화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창의적인 의견을 펼치는 것을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반대팀 발언 시작하십시오. 네, 찬성 측의 논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거로 촉법 소년들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연령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유지하되 죄질과 불법성을 따져서 그 형사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책임 능력의 기준이 변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이승현, 박성훈 연구원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 일부 학자들은 소년들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동료 집단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들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강력범의 72.6%는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져 청소년 범죄 대부분이 성인 범죄와는 달리 단독범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아닌 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주로 하되 일부 사례에 대해서 형법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일괄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춘다고 해서 모든 소년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처럼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극악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책임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형법상 책임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서 책임성이 성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소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팀원분에 이어서 저희도 반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통계 자료를 들어주셨어요. 소년원의 수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호 관찰이 미비하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또한 통감하고 있고 정부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이후로 여러 차례, 가장 최근에는 작년 8월 말이었죠. 네, 이렇게 보호 관찰 조치를 실효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를 해왔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이 형사 미성년자 하향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 공존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논의인 형사 미성년자 연령, 책임성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하향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찬성 측께서 연령을 하향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몇 살로 하향하셔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형사 미성년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책임 능력은 저희 반대 측은 책임 능력은 피의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죄의 경중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과 재산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죄질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의 경중을 형사재판 회부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수단성, 형법의 최우수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지적이나 교육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법의 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소년범들에 대한 그리고 촉법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선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법무부 자료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소년원의 수용률이 13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소년보호관찰 단기의 경우는 1년이고 장기의 경우 2년을 처분하는데 이승현 연구원님의 논문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따르면 소년범 2018년 기준으로 소년범 1인당 소년보호관찰관은 114명꼴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조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소년법의 기본 정신으로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 수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사실 소년원에 소년을 보내는 것은 보호처분이지 형사처분이 아니죠. 실제로 그리고 같은 법무부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로 소년이 소년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비율은 극히 낮고 그 경우도 또한 죄질이 나쁘고 흔히 이른바 4대 강력범죄라고 불리는 흉악범죄의 하나의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형법의 최후 수단성에 비추어 봤을 때 형법이 충분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찬성 측 반대 측께서 첫 번째 논거로 제시해 주신 형법의 최후 수단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하자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현재와 같이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나이를 현행 만 14세인 나이를 만 13세로 하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대 측께서 두 번째 논거로 말씀해 주신 유행 아동 권리 협약 기준 나이에도 부합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 측께서 가해자의 특성이죠.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하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이 제정된 연도가 1953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66년이 흘렀죠. 그동안 보편적인 교육의 확대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는데요. 이것은 다른 법령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법에서의 기준 나이 2살 내려갔습니다. 민법에서의 성년 나이 1살 내려갔습니다. 선거법에서의 선거권 연령 나이 1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비해서 이런 책임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형사 미성년자가 정말로 책임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나이라면 이것에 발맞추어서 하향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 소년법 적용 대상 상한 연령과 하향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소년들의 성숙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단순한 성숙도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소년법 적용 대상을 하향한 것은 단순히 성숙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그 연령을 하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촉법 소년, 그들 중 13세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효용은 무엇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논거에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 정당성의 근거로 형법의 응보의 정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이란 기본적으로 응보를 위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보장해주기 위함이죠. 이러한 점에서 일부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인지하면서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사회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명예를 보장을 하고 또한 그들이 재판에서 적법하게 진술할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러한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형법으로 처분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953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설정할 때 과연 이런 현재적인 실의계를 가지고 설정을 했을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책임 무능력자에 관한 나이고 저희는 이런 책임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측에서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그에 더해서 민법과 선고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다는 점 확인시켜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보면요.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전체 175개국 중에 108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연령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국제적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국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나이는 생각보다는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네, 저희는 제가 들었던 질문,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응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 분명 있다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해소되기 어려울 뿐더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처벌로도 충족될 수 있을지 우리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질에 해당하는 처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욕구 실현을 제1의 형사정책적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교화를 통해 재범을 막는 일이야말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보가 이로써 성취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응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선 소년범들 중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10.1%밖에 되지 않고요. 그중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36%로 전체 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면 오직 3.6%만이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13세가 형벌 부과 가능 대상이 되어서 정말 사회적인 응보가 실현될 수 있는지, 그 신뢰가 생기긴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10월에 전주에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가해자 3명은 전부 다 만 13세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흉악범죄들이 미디어를 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소수 사례에 대해서는 응보의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 팀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도 사실 형법이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다만 그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년법의 기본 정신이 교화이고 아까 전에 예로 들어주신 제3범죄와 같은 경우에 사실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논의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책임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판례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12세에서 13세로 그들의 책임 연령을 보고 또한 이는 점점 낮추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우리 사법부나 입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책임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반대 측은 또 소년범들을 형사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낙인 효과인데요. 형벌에 의한 낙인 효과란 범죄자 스스로 범죄인으로 개념하에 갱생하기보다 범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법원에 의해 전과자로 낙인 찍힌다면 이들의 추후 교화 가능성 또는 갱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형사 재판에 회부하고 또 그들에게 형사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점점 심해져서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낸 연구에 따르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범들에겐 전과자라는 낙인이 생기고 취업을 하려 해도 전과 탓에 발목이 잡히는 실정이다. 범죄 기록은 소년범들의 경제활동을 막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찬성 측에서 일부 아주 안타까운 사례를 들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그에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이 하향 논의가 촉발된 지점과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는 형사 정책적으로 촉법 소년 범죄의 유의미한 증거 혹은 흉폭화로 인해 시작된 논의이기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론 매체 그리고 SNS의 발달로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생기는 국민들의 처벌 욕구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혹은 소년법은 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피해자의 처벌 욕구나 아니면 다수 국민들의 처벌 욕구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대해 소개된 사례로 국민의 감정이 격앙됨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도 그러한 국민의 감정이 다소 격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라는 점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저희의 논의는 더더욱 저희가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소개되지 않은 사례가 촉법 소년에 대한 강력 범죄 사례가 지난 10년간 120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물론 이제 소년 법원 처리되면서 그 재판의 절차와 결과도 잘 공개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촉법 소년의 범죄가 비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사회의 경종을 울릴 정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반대 측께서는 낙인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낙인 효과를 신경 쓰다가 잃어버린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다, 혹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의 추세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120건의 사건을 하나하나가 살인, 강간, 방화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완전히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년 범죄에 대한 처분은 교화 가능성 그리고 교화책에 더 집중을 해야 하고 제2 또는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형사 정책적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낙인 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낸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출소 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소년 전과자의 재범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이들은 평균 5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했습니다. 문제는 소년 형사사건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범들에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취업을 하려 해도 전과 탓에 발목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은 소년범들의 경제활동을 막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적 조치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대안으로 저희는 먼저 형사
형법의 최우수단성에 앞서서 저희가 교육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민영소년원과 그리고 보호관찰제도 개선 정도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경소년원은 2017년 기준으로 129%의 수용률, 그리고 서울소년원도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소년들의 연령과 성향을 고려할 때 밀집 수용된 상태에서는 안정된 생활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의 일과를 좀 더 교정교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 측께서 제안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모두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 그리고 응보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보호 처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측께서 계속 낙인 효과를 말씀하고 계신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인들은 낙인 효과가 안 발생하나요? 성인에게도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성인에게도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성인들에겐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것이 바로 책임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낙인 효과를 받고 취업 때 불리한 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벌을 기꺼이 받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할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책임 능력이 이제는 형법이 제정된 뒤 66년이 흐른 지금은 이제는 그 기준 나이가 하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과도 맥이 닿아서 그런데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0호 제10항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예컨대 아동범법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형사사법의 전통적 목적인 억압, 징벌 대신 사회복귀 및 회복적 사법 목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원님의 논문에서도 유엔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만 12세 이상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도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서술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 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 그리고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책기관의 조치를 살펴보면 소년범들은 일반 성인 범죄자들에 비해 낙인 효과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반대 측에서 입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현재 권고 나이로 만 12세를 설정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나이는 그보다도 높은 만 14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반대 측께서 계속 교화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 측께서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왜 교화 일변도로만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교화 일변도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선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년원의 수용률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률을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만약 그때 그런 시점이 되었다면 그때도 촉법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한다면 그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교육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형법의 최우선성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을 형사 처벌 가능 연령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화만이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조건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분의 억압이나 징벌적 그런 조치들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연령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이 여전히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의 논의가 결국은 다시 그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의 당위적 정당성인 책임 능력 상승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는 왜 이것을 낮추면 안 되는지, 왜 13세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측께서 입론에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법의 최후 수단성.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이것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하향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지만 저희가 설정한 만 13세라는 나이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반대 측께서 매주말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그런 개선 방안들이 어째서 형사소년 나이 하향과 동시에 가서는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벽돌 쇠파이프, 의자, 칼 등을 이용한 그런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들 3명 중에 1명은 만 14세라는 이유로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 수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걸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자수를 하면 형량이 감경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과연 만 14세라는 나이가 책임성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맺은말은 반대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팀 맺은말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팀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까지 본 토론에 최선을 다해주신 찬성 측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네, 책임 능력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13세에 책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동료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죄의식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하며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년들이 범죄로 나아가는데 소년들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건 그 모든 책임을 소년들에게 돌려 모든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사회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팀 맺은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팀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반대팀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팀께서 계속해서 보호처분의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는 이것이 어째서 형사미성자 연령 하향과 배치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년은 물론 교화의 대상입니다. 저희도 이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화 일변도로만 해야 되는 나이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 교화 일변도로만 해야 되는 소년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은 분명 성숙해졌습니다. 66년 전에 비해서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변한 시대에 발맞춰서 기준 나이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년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악질적인 범죄들, 영악한 범죄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저희가 형사미성자 연령의 하향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그 소년들이 이상으로 맺은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8강 이상에서는 심사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두 팀의 비교를 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토론이라는 것이 항상 그 차이를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두 팀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팀은 책임성을 이야기했고 또 한 팀은 책임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한 페이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응보를 이야기했고 또 한 팀은 교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예, 이 세상은 이렇게 그 한 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차이를 더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토론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또 토론을 하는 이유는 이 설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또 좁히는 것도 토론의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차이를 때로는 넓히고 또는 차이를 좁히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좀 흡수를 해줬어야 되지 않은가. 예. 다른 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혹은 또 설득해야 되고
이런 그 토론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연 토론을 왜 하는 것인가? 예. 이 토론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득, 그리고 포용, 그리고 사랑. 이런 컨셉이 좀 더 요구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한 팀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더 성숙한 그런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뭐 좋은 점은 이루 말할 거 없고요. 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사평 이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네 분은 아마도 스피커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중들 앞에서 남을 설득할 기회가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전달력 기법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챙겨갔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찬성팀을 맡은 분은 우리가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선은 발음. 네, 두 분 다 전달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음을 정확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화, 방화 같은 겹발음에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두 분 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두 분 다 토론에서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재화돼서 자신감 있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 강점은 앞으로도 잘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기 학생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셨는데요. 청중과의 소통, 스피치는 어디까지나 혼잣말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스피치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 잘 앞으로도 기억하시면서 스피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음성 전달력, 지금의 속도, 크기, 강약 조절 이런 게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 역량은 앞으로도 꼭 챙겨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창원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발음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좀 마음이 급해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신경을 써서 원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오히려 내가 빨리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의미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대팀도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언어적인 군말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군말은 스피치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은데 두 분 다 특히 비언어적인 군말 중에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상씩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내가 비언어적인 군말을 또 썼구나 인지를 하시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두 분 다 발음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조연설을 맡았던 박정빈 학생, 조금 아쉬웠던 건 평소에는 아마 항상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그거의 효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이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청중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눈 맞춤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확실히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답을 다시 내 것으로 얻어가는 그런 여유도 부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덕 학생, 네. 비언어적인 군말, 외에도 그리고 입맛을 다시는 비언어적인 군말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인지를 하고 줄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소하지만 자세와 제스처 부분입니다. 이덕 학생 역시 스피커로서의 전달력이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세와 제스처에도 그 의미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예를 들면 손동작 같은 제스처는 그거 자체로서 변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의미를 두고 싶을 때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체가 계속 움직인다든지 하체의 발을 떨어가면서 스피치를 하게 되는 몇 번의 그런 경우들을 줄여나가면 스피커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권토중래 그리고 언중유양 팀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격려의 의미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